네, 안녕하십니까. 1학번 박찬종입니다. 지금부터 임상심리사 2급 2014년도 8월 17일 필기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예요. 네, 제가 풀 범위는 4과목 임상심리학이고 61번부터 70번까지 풀어볼 겁니다. 자, 6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61번. 심리사회적 또는 환경적 스트레스와 조합된 생물학적 또는 기타 취약성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은 1번 상호적 유전 환경 조망, 2번 병적 소질 스트레스 조망, 3번 사회적 조망, 4번 생물학적 조망. 네,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2번 병적 소질 스트레스 조망의 뜻입니다. 그래서 2번 체크하시면 되고 3번 사회적 조망 요거는 셀만의 조망 수용 이론에 관한 내용인 것 같고요. 4번의 생물학적 조망 요거는 이제 의미가 개인의 행동이 기질적 기능과의 상호작용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춘 내용이라서 요 두 개는 아닙니다. 네, 다음 문제 풀게요. 네, 62번 실존적 접근의 심리치료는 1번 인지치료, 2번 의미치료, 3번 자기교습훈련, 4번 합리적 정서행동치료. 실존주의는 정신분석과 행동주의 치료에 대한 반동에서 발달을 했고 성장이랑 자아건강 이런 것들을 개념화한 이론이죠. 어, 그리고 또 실존주의의 실존주의는 인간 존재의 불안 원인이 본질적인 시간의 유한성, 즉 죽음, 요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한 불안에서 기인한다고 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치료 기법인데 그 해결 방법이 의미를 찾는 참된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답이 2번 의미 치료입니다. 63번 울페의 체계적 분간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체계적 분간법은 어, 행동주의 치료에서 그 방법 중에서 그 불안이랑 이제 공포 이런 거를 어, 치료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치료 기법이죠. 방법으로는 처음에 이제 내담자의 혹은 환자의 신체 상태를 긴장을 풀어서 되게 이완된 상태를 만들어 준 다음에 공포를 느끼는 대상을 1단계부터 정해진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낮은 수준의 공포를 경험하게 하고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센 공포를 느끼게 해서 그 긴장이 풀린 상태와 조건화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를 보면 1번 공포증의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요거는 맞고요. 틀린 것을 고르는 거니까. 2번은 불안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완 상태를 유도한다. 네, 이완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을 하죠. 그리고 3번 상상 노출보다는 실제 노출을 주로 사용한다. 4번 불안을 가장 약하게 일으키는 상황부터 노출시킨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점차적으로 강도를 높여서 치료를 하니까 어, 상상 노출보다는 실제 노출을 주로 사용한다. 체계적 둔감법을 포함한 다른 기법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약한 단계에서는 상상을 시켜보던가
하는 방법으로 실제 노출을 하기 전에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 실제 노출 주로 사용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답은 3번. 그리고 64번. 아동 또는 청소년의 폭력 비행을 상담할 때 부모를 통한 개입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력 비행 상담할 때 네. 1번 자녀가 반사회적 행동을 하면 심하게 야단을 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반항심만 더 키우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2번 사회에서 용인되는 행동을 보이면 일관되게 보상을 주도록 한다. 네, 요거는 이제 바람직한 상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고요. 계속 읽어볼게요. 3번 가정 모임을 열어 훈계를 하도록 한다. 요것 또한 공개적으로 이제 혼내는 건데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4번 폭력을 휘둘렀을 때마다 부모가 자녀를 매로 다스리게 한다. 이런 처벌은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65번 행동평정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동평정 척도 요거는 이제 행동주의를 기반으로 한 척도에 관한 거죠. 자, 1번 평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그쵸. 행동주의는 이제 그 정신분석이랑은 다르게 뭐 내면의 어떤 무의식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 건 아니고 그게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그리고 일어난 그 문제 행동의 원인을 추적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보여지는 이제 그 원인을 찾는 거죠. 상황이 어떤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게 바로 정답이네요. 그리고 2번 후광 효과가 작용하기 어렵다. 그 행동주의 그러니까 행동 평정을 할 때 주로 이제 오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후광 효과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의 어떤 그 실험자가 피험자한테 이제 평정을 할 때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내담자에 관한 정보에 관한 사실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외모가 깔끔하면은 다른 뭐 어떠한 행동을 더 뭐 부지런하게 할 것이다, 뭐 성실하게 할 것이다 라든지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후광 효과가.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후광 효과가 일어나기가 쉽죠. 그거는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건 아니고 내연적이거나 추론된 성격 측면을 평가하는 데 적합하다.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정신분석적인 평정할 때 맞는 말이고 행동평정은 행동주의는 반대죠. 내현적인 게 아니라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데 적합하죠. 그래서 보다 객관적이고 그리고 마지막 4번은 각각의 항목에 대해 극단적인 점수의 평정.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요. 흔히 일어난 오류 두 번째인데 관대화 오류라고 해가지고 너무 높게 기준을 잡아서 측정을 한다든지 혹은 너무 낮게 기준을 잡아서 평정을 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객관성을 장점으로 하는 척도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려면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준거. 네.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이 또한 주관적으로 사람이 정하는 거이기 때문에 너무 높게 잡아버리거나 낮게 잡아버리는 관대화 오류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심을 하는 거죠.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닙니다. 좀 애매하네요.
어쨌든 평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요것이 명확하게 옳기 때문에 1번입니다.